보릿고개인데 지금 대통령 먼저 맡고 있냐. 이게 무슨 핵에 망측한 얘기입니까? 지금 G7 나가야 돼서 국익을 위해서 회의 참석하러 가는데, 그러니까 이 백신의 정쟁화에 있어서는 양당의 문제가 있지만 국민의힘이 좀 심각하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60대 이상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수용성이 떨어져요. 예, 그러면은 국익을 위해서나 본인들 다 자신의 장애 지지자를 위해서는 김종인 위원장 같은 사람이 먼저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나 뭐 솔선수범해서 맞으면서 이런 거를 해야지 더 뭔가 이 좋은 중도의 온건하고 상식적인 정당으로 비춰지는데, 그러니까 혁신이 한국 저널리즘에서 안 나타나는 이유는 안 망해서입니다. 제가 보기엔. 예, 안 망하니까 그냥 이걸로도 서서히 이제 기울고 있지만은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돈이 나오는 구멍들이 다 있는 거죠. 약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기업에서 이제 돈을 받고 있고, 그 기업들은 광고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보험성으로 하고 있고. 팩트 체크라는 게 되게 좀 싸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갑을 열게 하는 거는 열정과 분노입니다. 이를테면 적폐를 청산한다 우리가. 뭐 이를테면 예전에 셜록 프레스, 양승호 회장 뭐 이를테면 나쁜 놈 잡고 이런 거면 사람들이 잘한다 막 박수 쳐줘요. 그리고 지갑도 열고 그럽니다. 그런데 팩트 체크는 싸하게 만들어요. 싸하게. 심지어는 이제 우리 편이 얘기한 거, 우리 편이 주장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사람이 냉정해지죠. 다 해야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물론 기업들의 우려들이 상당히 크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더라도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고, 언론계 이제 한국기자협회나 이런 거에 어떤 고민, 회원사들의 어떤 입장이 있으니까 고민은 아는데 좀 과하다. 엄살이 과하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 우리 김영란법 있을 때 뭐 취재 안 하고 밥만 먹어도 다 잡혀가는 거 아니냐, 뭐 언론 탄압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왜 언론이 들어가느냐 굉장히 했지만은 언론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쨌든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취재원하고의 관계도 훨씬 막 선물 보내면 이거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고, 그 취재원분도 그런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뭐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뭐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보완을 하면 되고, 그런 것들이 좀 과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저는 전제 찬성하는데, 도입은 정부가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못하게 막아야 된다. 왜냐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거는 권한이 뭐 언론에 대응하기 어려운 약자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미디어 오늘. 지금 코로나 국면이라서도 많이 대표로서도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처음부터 어려웠기 때문에 네. 특별히 더 어렵지 않습니다. 예. 뉴스톱 지금 이제 홈페이지 팩트 체크 외에도 좀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보도하거나, 그 보니까는 유튜브도 좀. 예. 일단 유튜브를 이제 촬영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고 있어요. 회사 이제 걸로. 그래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좀 내보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굉장히 그 이제 좀 이념지향적인 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팬덤 기반이잖아요. 이게 완전 재미있거나 완전 팬덤이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 팩트 체크는 굉장히 사람들을 싸게 만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실 유튜브에서 뭔가를 하기에는 어려운데, 어찌됐든 이거는 꾸준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경향신문에 좀 10년 정도 근무를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좀 입사를 하셨고, 좀 그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유학이죠? 유학을 가시게 됐는지. 일단 2001년에 입사를 했고요. 2011년에 퇴사를 해서 만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이제 미국의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저널리즘 박사 과정을 했고요. 왜 그만뒀냐? 사실은 이제 좀 고민이 깊어졌어요. 이제 2008년 촛불 집회, 그러니까 광우병 촛불 집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8년 9년 이제 리만 브라더스 글로벌 금융위기를 보면서, 그때 굉장히 회사가 경향신문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월급도 안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신기루 같은 거구나, 지금 굉장히 취약하구나. 그러니까 광우병 촛불 집회를 보면서는 이제 저널리즘이 지금 사람들의 어떤 뭐 소망, 요구에 지금 제대로 잘 부응하고 있는 것인가, 소위 말하는 레거시, 그러니까 이런 미디어들이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또 이제 그 뒤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제 이
이 시스템이 되게 불안정한 시스템이고 이게 영속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거를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공부를 좀 더 해보자. 공부를 좀 더 해보자. 도대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미국에 가서 조금 공부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하러 간 거고요. 2016년까지 4년 정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4년 정도 있었고 봤는데 별게 없더라고요. 차이가 있었다라면은 금융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에 미국은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한국은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는데 미국의 언론사들은 엄청 많이 망했습니다. 그때 지역지들 막 수백 개 수천 개가 망했어요. 막 통폐합되고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닌데 어찌 됐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고민들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새로운 저널리즘의 도전들이 나왔는데 한국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망한데 제가 알기로 큰 데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망한 거죠. 왜 안 망하는 것인가? 이게 좋은 것인가 정말 안 망하는 게 망하지 않는 언론 모든 언론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그러니까 혁신이 한국 저널리즘에서 안 나타나는 이유는 안 망해서입니다. 제가 보기엔. 예, 안 망하니까 그냥 이걸로도 서서히 이제 기울고 있지만은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돈이 나오는 구멍들이 다 있는 거죠. 약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기업에서 이제 돈을 받고 있고 그 기업들은 광고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보험성으로 하고 있고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뭐 광고로 보험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차이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방식이 정말로 영속 가능한 것인가? 또 한국 저널리즘이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뭐 답을 찾았기보다는 그래서 답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뉴스톱이라는 매체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팩트 체크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저널리즘의 일종의 생존 실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뷰징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뭐 이를테면 노브라 기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 노브라 기사 이런 거 쓰지 않고 좋은 저널리즘이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이제 몇 가지의 이제 모델들이 있었죠. 뉴스타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뉴스타파는 아주 독특한 거였잖아요. 해직 기자들이 모여서 있는 것이고 정말로 좋은 저널리즘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실패를 하면 실패를 하는 대로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한국 저널리즘에 교훈이 남을 것이다. 이거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뉴스톱을 만들어서 팩트체크를 좀 전문적으로 하겠다라고 나선 거죠. 그 여기 돌아오셨을 때 그 혹시 그러면은 미국에서 뭔가 이 교육을 받으실 때 뭐 팩트 체크의 분야를 따로 배우신거나 그런 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팩트 체크를 뭐 분야를 배운 건 아니고 그 미국에서 이제 오바마 미터, 이제 폴리티팩트닷컴이라든지 여러 뭐 이제 매체들을 보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오바마 미터였어요. 그때 당시에. 오바마의 공약을 체크를 하는 그 사이트. 그게 이제 지금은 트럼프 미터가 됐다가 이제 바이든 미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사이트가 왜 한국에는 없을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전 세계 한 30개국에 있는 거예요. 뭐 이란에도 있고 아르헨티나에도 있고 막 뭐 다 있는 건데 한국에는 없다라고 봤을 때 팩트 체크를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뭐 이제 전반적으로 좀 이제 새로운 저널리즘을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팩트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고 그래서 문재인 미터도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네. 한국에 와서 문재인 미터도 만들고 다음 미터가 뭐 이재명 미터가 될지 윤석열 미터가 될지 이낙연 미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만들려고요. 그래서 공약도 뭐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저널리즘의 신뢰 문제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굉장히 이제 한국 저널리즘이 신뢰가 낮다라고 본다라면은 이것을 어떻게 저널리즘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답이다라고까지는 아니지만은 이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지금 너무 정보가 많아서 문제예요. 그리고 언론도 너무 기사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속보가 쏟아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봤던 기사가 완결성 있는 기사가 아니니까 오해가 생기고 헷갈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잘 정리를 해주고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주는 게 저널리즘의 이런 뭐 일종의 해독제처럼 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좀 강하게 느껴서 팩트 체크를 하게 된 거죠.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팩트 체크라는 것이 사이다 같은 효과를 주진 않는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이제 팩트 체크라는 게 되게 좀 싸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갑을 열게 하는 거는 열정과 분노입니다.
이를테면 적폐를 청산한다 우리가 뭐 이를테면 예전에 셜록 프레스 양승호 회장 뭐 이를테면 나쁜 놈 잡고 이런 거면 사람들이 잘한다 막 박수 쳐줘요. 그리고 지갑도 열고 그럽니다. 그런데 팩트 체크는 싸게 만들어요. 싸게. 심지어는 이제 우리 편이 얘기한 거, 우리 편이 주장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사람이 냉정해지죠. 그러니까 지갑이 안 열려요, 사실은.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실 탐사 보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팩트 체크도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한국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좋은 모델을 만들 것인가가 과제인 거죠, 사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예전에 이제 뭐 강준만 교수도 얘기를 했지만은 모두가 해장국 언론을 원한다. 시원한 사이다 언론을 원한다라고 한다라면은 모두가 사이다가 되면은 그러니까 칼로리가 부족합니다. 예, 사이다만 먹어서 살 수 있나요, 사람이? 예, 양식이 되는 것도 먹어야죠. 팩트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수반이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찾을 것인가? 이거가 이 지금 작업, 이 뉴스톱이라는 작업 중에 어떤 도전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뒤에 직원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 좀 대표로서 경영적으로나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되거나 하실 텐데. 엄청 고민되죠. 엄청 고민됩니다. 예, 도와주십시오. 농담이고요. 일단은 뭐 적자 상황입니다. 예, 적자 상황이고요. 부족한 부분을 제가 사재로 뭐 개인 돈으로 지금은 메우고 있어요. 회사의 적자를. 뭐 그런 상황이에요. 뭐 그거가 뭐 문제는 아닌데 이제 이게 지속 가능하진 않잖아요, 사실은. 어쨌든 회사가 이게 좋은 기사를 쓰려면은 사람도 더 늘어야 되고 이제 안정적으로 좋은 급여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이 모델을 봤을 때는 결국은 후원 모델로 가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후원 모델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가치라는 팩트체크라는 그리고 뉴스톱이라는 언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을 이제 이것이 또 이런 것들이 한국의 어떤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리고 좀 이제 좋은 생태계, 언론 생태계를 만들고 좋은 어떤 뭐 사회 환경, 정치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라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들의 조금 뭐 지갑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신뢰거든요, 신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기간에 안 됩니다. 신뢰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열정은 순간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은 신뢰는 이 서로 알아야 되고 그거를 이제 어떤 벽돌처럼 쌓이는 거라서 그래서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거의 4년이 돼 가는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그런 작업들을 좀 후원 모집을 하는 작업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신뢰가 쌓였다라고 내부에서는 이제 판단하고 있어요. 그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토론회 자유언론실천재단에서 주최를 했던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셨잖아요. 저도 오늘 저기 가져오긴 했는데 가져와서 좀 봤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백신의 정쟁화, 뭐 백신에 대한 음모론들에 대한 문제를 짚었는데 제가 그 생중계를 다 보진 않고 저 PPT만 봤는데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뒷부분에서 솔루션 저널리즘을 해법으로 좀 제시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날 발제 내용을 조금 한번 어떤 거를 좀 더 그 시청자나 국민들한테 좀 전달하고 싶었는지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사실 이제 한국 저널리즘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뭐 다들 인지를 하고 있고 공유를 하고 계시죠. 뭐 미디어 오늘도 항상 비판을 하고 있고. 근데 백신 보도 같은 경우에 특별히 정말로 더더더더 못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냥 원래는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이 사안이 다른 사안하고는 다른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신의 정쟁화는 사실은 백신자를 빼고 넣어도 다 됩니다. 모든 사안의 정쟁화잖아요. 대한민국의 언론 보도는.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한 거예요. 하던 대로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정쟁의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이익이잖아요. 백신을 잘 맞춰가지고 백신 수용률을 높여서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해가지고 뭔가 그게 경제도 살리고 방역에서도 압력을 줄이고 이러면서 우리가 여러 뭐 소상공인도 살 수 있는 이런 길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쟁을 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문제의식에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한 거고 제가 분석도 했지만은
그 1년 2개월 동안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언론 보도를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을 했는데 백신이라는 단어하고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게 문재인이라는 단어였어요. 보도도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기사, 문재인 대통령 기사가 늘어나면 백신 기사도 늘어나고 백신 기사가 늘어나면 문재인 기사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빅카인즈에 들어가서 상관계수를 돌려보니까 그냥 되게 쉽게 돌릴 수 있어요. 0.38이 나오더라고요. 0.38이라고 하면은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정은경, 백신과 정은경, 백신과 뭐 질병관리청 뭐 이런 거는 상관관계가 매우 낮게 나와요. 0.1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좋은 것이 됐든 나쁜 것이 됐든 문재인 대통령과 백신이 연관이 돼서 이게 정쟁화되고 있었다. 지금까지 보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였고 이게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백신이란 단어하고 미국 언론 그거를 좀 크롤링을 해서 찾아보면은 상관관계가 높지가 않습니다. 예, 미국의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이제 상대적으로 높지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이걸 백신의 정쟁화의 한 징후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문제를 계속 삼았죠. 그래서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전에는 먼저 맞으라. 이를테면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러다가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맞으니까 백신 뭐 보릿고개인데 지금 대통령 먼저 맞고 있냐. 이게 무슨 핵에 망측한 얘기입니까? 지금 G7 나가야 돼서 국익을 위해서 회의 참석하러 가는데 그러니까 이 백신의 정쟁화에 있어서는 양당의 문제가 있지만 국민의힘이 좀 심각하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60대 이상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수용성이 떨어져요. 예, 그러면은 국익을 위해서나 본인들 다 자신의 장애 지지자를 위해서는 김종인 위원장 같은 사람이 먼저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나 뭐 솔선수범해서 맞으면서 이런 거를 해야지 더 뭔가 이 좋은 중도의 온건하고 상식적인 정당으로 비춰지는데 아직도 이제 백신 가지고 이렇게 정쟁 문제를 삼고 있고 특히 보수 언론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주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좀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들이 좀 있으셨나요? 그때 뭐 저 PPT 마지막 부분에 솔루션 저널리즘 언급을 하셨던데. 그러니까 뭐 그게 대안이라기보다는요. 이게 쉽게 해소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 연결돼 있잖아요. 정치의 영역과. 그래서 근데 최소한 이런 게 문제다라고 계속 사회에서 지적을 하면은 그런 보도가 좀 줄어들기는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지난해 독감 백신 보도 코로나 백신 말고 독감 백신 보도 기억하실 텐데 그때 계속 한 명 뭐 사망 신고가 들어왔을 때마다 언론이 계속 또 죽었다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저도 강하게 얘기를 했고 많은 거 이게 문제다라고 하니까 이번에도 코로나 백신 맞고 사망 얘기가 쭉쭉쭉 나오다가 워낙 이제 사회적 압력이 언론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니까 언론들이 좀 자제를 했어요. 예. 약간 줄어들었어요. 확실히 양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속보 경쟁, 사망 속보 경쟁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환기를 하자. 그래서 그런 세미나도 한 거고 발표도 한 것이고요. 솔루션 저널리즘은 이제 이거 대안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속보, 보도 뭐 이런 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하면 좋고 어떤 식으로 백신을 맞으면 좋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안들을 이제 짧은 기사가 아니라 길게 긴 호흡으로 뭐 원고지 뭐 50매, 100매 이런 식으로 좀 잘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자라는 어떤 제안 같은 거였죠. 지금 한국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 모든 출발은 밥벌이의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악하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재원을 다 거기에 쏟아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털이 존재를 하니까 포털이 쓰레기 기사의 향연장이 되는 겁니다. 쓰레기 기사라고 하면은 내용이 없거나 제목만 한 줄짜리거나 아니면은 뭐 두세 줄짜리 그리고 제목으로 낚시하는 기사를 일단 막 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실시간 키워드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거 중심으로 사람들이 검색하다가 제목 섹시하면 들어와가지고 페이지 뷰스 올리면은 광고 10원이라도 더 붙는 이런 거가 이제 있었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그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양에 압도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너무 기사를 많이 쓴다라고 말드린 게 이렇게 기사를 많이 쏟아내면은 뭐 10매짜리 하나를 쓸 거를 2매 5개로 쪼개가지고 기사를 계속 쓴다든지 똑같은 내용을 제목만 바꿔서 계속 전송한다든지 이런 거를 지금 언론이 하고 있거든. 이거는 다 근본적으로는 다 밥벌이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의 문제점이 그 시발점이 뭐냐? 이게 포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언론도 잘못했는데 이거는 언론은 이미 포털에 완벽하게 종속이 돼서 이미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콘텐츠 제휴하는 데들은 하는 데대로 못 나오고 아닌 데들은 들어가려고 하지 지금 이 판을 깰라고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대승적으로 포털이 손을 떼라라고 제안을 한 것이고 사회적 압력으로서 이게 이제 가해져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 저널리즘의 엉망진창의 이 상황은 포털에 굉장히 절반 이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예를 들면은 백신의 속보 경쟁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언론들이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라도 더 클릭을 얻기 위해서 다 지금 던지고 있으면서 엉망진창의 오보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포털이 그거에 대해서 걸러주던지 먼저 덜 노출되게 하든지 허위 정보가 있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덜 노출되게 하든지 뭔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못하고 있다. 그렇게 못할 거면 손을 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들이 각자 경쟁을 하면서 품질 경쟁도 하고 뭐 계속 낚시질을 하는 언론은 계속 낚시질을 할 테고 품질 경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필요하면 품질 경쟁 할 테고 이게 달라지면서 좀 다원화되는 게 이제 나타날 거라는 거죠. 이 진영 논리 위에서 비평을 하는 것이 좀 제가 이제 할 때도 좀 설득력이 떨어질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비평. 글쎄요. 제가 알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완벽한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비평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가치를 가지고 비평을 하느냐 언론사마다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건 뭐 기자협회부의 시각도 다르고 미디어오늘의 시각도 다르고 미디어스의 시각도 다를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양적 균형에 뭔가 매달릴 건 아니다. 이거 뭐 팩트 체크도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 양적 균형을 맞춘다고 트럼프가 거짓말 100개 하고 힐러리가 10개 하는데 이거를 뭐 10개 맞추거나 뭐 50개로 맞추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못한 거를 준엄하게 뭐 비판하는 거는 당연한데 좀 소재도 좀 다양했으면 좋겠고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안에서 내부에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정파적이다라는 얘기들은 이제 보수 언론으로부터 많이 듣잖아요. 왜 우리만 이렇게 괴롭히냐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뭐 그런 문제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윤지호 씨 사건 뭐 제가 기사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의 문제들도 미디어오늘에서 더 좀 깊게 많이 다뤄주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사람들도 납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언론개혁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뭐 반대하지 않아요. 언론개혁 해야 되는데 그걸 하면은 다 이 한국의 언론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징벌적 손해배상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 심하고 국민의 80%가 원할 정도라면 이 정도면 해야 돼요. 어찌 됐든.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언론개혁이 다 되느냐?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돈 버는 문제하고 지금 시스템이 결부가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다 계속 이렇게 돈을 버는 시스템. 그러면은 이거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건드려줘야 된다는 거죠. 언론개혁이라는 거. 그 질문 말씀하셨는데 좀 정부 여당에 주도하는 언론개혁 관련한 입법들이 이제 너무 언론에만 타겟이 되어 있다는 좀 문제의식이 있으신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만 먼저 말씀드리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본적으로 전 기업에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도 기업이에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언론도 기업이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이득은 모두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를테면 삼성이 뭐 합병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뭐 삼성물산 제일모직 뭐 합병 문제를 일으켜고 하면은 주주들한테 징벌적 손해배상 해야죠. 그래야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도입의 취지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법무부가 사실은 처음에 다 기업에 다 적용하고 언론 기업도 하는 걸로 안을 내놨었어요 그때. 근데 그게 다 빠지고 언론만 남았다. 이게 정말로 뭐 언론만 하더라도 저는 뭐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게 정말로 공익적인 것이냐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이냐 다 해야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물론 기업들의 우려들이 상당히 크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더라도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고 언론계 이제 한국 기자협회나 이런 거에 어떤 고민, 회원사들의 어떤 입장이 있으니까 고민은 아는데 좀 과하다. 엄살이 과하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 우리 김영란법 있을 때 뭐 취재 안 하고 밥만 먹어도 다 잡혀가는 거 아니냐, 뭐 언론 탄압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왜 언론이 들어가느냐 굉장히 했지만은 언론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쨌든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취재원하고의 관계도 훨씬 막 선물 보내면 이거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고 그 취재원분도 그런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뭐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뭐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보완을 하면 되고 그런 것들이 좀 과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저는 전제 찬성하는데 도입은 정부가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거는 권한이 언론에 대응하기 어려운 약자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정부는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뭐 반론 보도, 정정 보도, 기타 등등 뭐 다른 언론을 이용해서 뭐 또 보도를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탄압의 수단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거는 그 주체가 되는 거는 안 된다. 그거는 저는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별개인데 출입처제도 저희 매체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혹시 뭐 좀 고민을 하시거나 숙의하신 적이 있나요? 이제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출입처 제도 자체가 저는 완벽하게 틀렸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출입처 제도 자체가 틀렸다고 보지는 않는데 일단은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폐쇄성 문제고요. 예전에 있었던 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얘기했던 담합 문제는 저는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미 무한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담합, 뭐 당꼬라고 옛날에 얘기했죠. 그거는 이제 없다라고 보고 폐쇄성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상 그 출입처의 기자실이라는 게 제대로 운영되는 게 몇 군데 없어요, 생각보다. 왜냐하면은 이미 출입처 제도는 있지만은 안 나갑니다. 환경부 출입기자가 환경부 나가나요? 안 나가요. 그냥 이메일만 받아보고 행사 있으면 가끔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출입처라는 게 사실상 몇 명은 뭐 매일 나가는 분도 있지만은 거의 이제 유명무실해졌다. 사실상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검찰, 법조잖아요. 법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폐쇄성이라고 봅니다. 물론 법조 기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듯이. 왜냐하면 아무 언론사나 들어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사기치고 뭐 이때 호가호위하고 뭐 이거 가지고 딜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건데 이 정도로 지금 문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통과율이 이렇게 낮다라고 하면은 이건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기자단 자체의 규율이잖아요.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포털에서 콘텐츠 제휴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라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이건 이기주의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열어야 된다라는 거고 뉴스톱 같은 경우에는 출입처가 없습니다. 그냥 전화해서 필요하면 받아보고 그래서 사실은 뭐 해외 언론 같은 경우에도 출입처 없이 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미국은 뭐 국무부, 국방부 몇 군데만 있잖아요. 백악관.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 팩트 체크 많은 부분을 보도를 하셨는데 가장 좀 파급력이 있었던 팩트 체크를 꼽으신다면 뭘 좀 소개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재밌는 게 예전에 경상대 수학과 경상대 수학과가 그 인용 지수가 세계 최고다라고 한 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 5번에 걸쳐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관행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학계에 있는 분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용, 뭐 자기 저널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뭐 사실 막 엄청나게 시사적인 것도 있지만은 저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탐사 보도기도 했는데 어쨌든 정말 그랬나 이제 일종의 뭐 팩트 체크도 하기도 했고. 글쎄 뭐가 있을까요? 뭐 되게 많은데 찾아보지 않으면 또 생각 안 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도를 해서 그 코골이. 코골이. 예, 그 코에 끼면은 코로나를 방지한다라는 그런 제품을 판매하신 분이 있는데 저희가 팩트 체크 해가지고 그게 수사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어쨌든 방역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더 코로나의 위협에 노출시키고 뭐 고추대차 뭐 그것도 어찌됐든 식약처에서 발표도 했지만은 저희가 보도해서 그것도 수사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방역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문제점 있는 거 붙이면은 바이러스를 막는다 뭐 이런 제품들도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그 제품 이제 그런 문구가 빠지거나 제재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치 뭐 거대 담론 이런 것도 좋지만 생활형 팩트 체크가 이제 좀 필요하지 않나.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사람들의 밀접하게 생활에 관련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문재인 미터는 어쨌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미터는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어쨌든 4주년이 오고 있잖아요. 예. 5월 달이. 그래서 지금 공약 점검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약 이행률이 작년에 13.7%였거든요. 문재인 예, 정부. 예. 나아질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딱히 안 나아질 것 같아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약이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게 그런 세태가 너무 아쉽습니다. 그 혹시 그러면은 이 매체의 팩트 체크 뭐 코너를 갖고 있는 하나씩 좀 대형 언론들은 갖고 있는데 좀 예. 눈여겨보는 뭐 아무래도 JTBC인가요? 뭐 JTBC는 뭐 전통의 강자고 연합뉴스가 정말로 열심히 김수진 기자님, 이수진 제가 성이 헷갈려요. 이거 확인하시고 기자님이 되게 열심히 많이 하고 있어요. 연합뉴스, 예. 열심히 하고 있고 KBS도 팩트 K인가? 예,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국가의 녹을 받는 예, 국가의 지원금을 받는 데들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사기업들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어떤 아이템의 어떤 공정성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게 편향돼 있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보일 소재들도 있더라. 예, 그런 소재들을 많이 더 자주 다루는 건 아니냐라고 해서 조금 더 과감하게 정부가 잘못한 것도 팩트 체크를 많이 해서 좀 이렇게 좋은 보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